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날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달여가 지났는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뭐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만 본다면 그래도 조금 한 30% 정도 예. 하락을 좀 했고요. 뭐 이더리움만의 문제를 볼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업데이트 자체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좀 빠지니까 예. 시장에서 좀 위축된 좀 모습이 좀 있긴 하죠. 네, 오늘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견해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창시자라고 불린 비탈릭 부텔리랑 있는데요. 예. 그 책을 쓴 이제 지분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 책을 또 번역을 하신 그 우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 15일이었죠.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업계가 굉장히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이라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자 오늘 부테린의 저서인 비탈린 부테린의 이 지분 증명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김동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 예,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이더리움의 이 업데이트 때문에 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기대도 되게 많이 하고 네. 관련된 글이나 정보들도 굉장히 홍수처럼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가격이 빠져서인지 다시 얘가 좀 잠잠해지고 그렇죠.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큰 문제는 안 생긴 것 같은데 그 이더리움 업데이트 머지라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또는 그 이후에 좀 상황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네. 일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예. 가격이 빠졌던 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또 하셨고,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이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격 자체는 원래 이제 머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뭐 ETHW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이 이더리움 머지는 POW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그 채굴 방식 이더리움 블록 생성 방식이 바뀌는 그 변화가 가장 큰 업데이트였는데요. 예. 이거를 그냥 하면 그 모든 이더리움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작업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팀들이 나오면서 머지 시점에 아마 에어드랍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머지 시점까지는 굉장히 견조하게 가격이 유지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에어드랍을 받은 이후에는 네.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격이 좀 버텼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머지 네. 전에 그 수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뭐 매크로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더리움 체인 내부의 문제로 본다면 사실 8월부터 불거졌던 그 토네이도 캐시 사태가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토네이도 캐시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 보냈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좀 투명하게 검색할 수가 있는 그런 블록체인인데 네. 토네이도 캐시라는 이 서비스를 쓰게 되면 누가 어디로 보냈는지를 좀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그쵸, 그래서 그쵸. 미국 정부에서 이 토네이도 캐시가 상당히 자금 세탁 관련해서 악용될 수 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인프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토네이도 네네. 캐시를 쓰지 마세요라는 이제 권고를 했고요. 그 권고에
상당수의 이제 기업들이 동조하면서 네. 아,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상의 탈중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머지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POW가 약간 더 탈중앙화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OS로 바뀌면서 이런 탈중앙성이 약간 훼손된 그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MEV라고 해서 이제 네.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이제 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중앙화 이슈가 조금 불거지고 있어서 예. 가격적인 측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꼭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먼저 네.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따 제가 이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결 그러니까 채굴 정상 방식에서 관련된. 지분 방식으로 바뀌다 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이더리움의 점유율. 예. 전체 예. 시가총액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이 보유량 같은 것들이 좀 줄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줄어들면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릭 부테린 네. 이 저서를 번역을 하셨습니다. 아,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번역을 예. 했고 사실 뭐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라기보다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예. 하게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하려고 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되게, 오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책을 굉장히 유심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탈릭 부테린 네. 어떤 사람입니까? 비탈릭 부테린은 우리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흔히 약관의 나이라고 하죠. 이 20살이 되기 전에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만들었고요. 네. 그 전에는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해서 이 크립토계의 약간 시조, 그러니까 미디어 시조격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인데 거기서 이제 주로 컨텐츠를 만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비트코인 쓰는, 관련된. 예, 네. 글을 쓰는 그런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고요. 에디터이고. 예. 예. 그리고 이더리움을 이제 창시한 후에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창립자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예. 이더리움을 만들었으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거보다는 약간 이더리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좀 독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상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어서 이더리움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을 만든 이유가 좀 책에 자세히 나옵니까? 책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예.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예. 이더리움 뭐랄까요 사용자 팬들 커뮤니티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분이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그 블리자드사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게임? 이 있거든요. 예. 이 네. 게임의 본인의 캐릭터를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리자드사에서 자기가 굉장히 애용하는 게임 캐릭터를 너프라고 해서 이 캐릭터 밸런스를 하향시킨 거죠. 능력치를 하향시킨 거죠. 예. 더 안 좋은 캐릭터가 예. 되도록. 그래서 이거에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죠. 이런 중앙화된 세상이 중앙화 문제네요. 네.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창시가 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에서 시작된 이더리움을 네. 만든. 굉장히 멋있죠. 이게 화가 나면 보통 이 뭐 키보드 워리어처럼 예. 이렇게 막 악플을 달거나 예. 뭐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탈중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런 쪽으로 풀어갔으니까 저 같으면 독특한- 화가 나면 그냥 안 하고 말 텐데 그렇죠. 이걸로 이더리움을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리서치나 이것들 많이 했잖아요. 비탈릭이. 네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란 걸 본인이 이제 만들게 그렇죠. 되었을 텐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위에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올리기 되게 힘들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 디앱들을 올리는 것들을 더 꿈꾼 거죠. 그래서 예.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지분 증명 네. 또 책이 나왔으니까 또 지난 9월에 있었던 게 대규모 지분 증명에 대한 업데이트잖아요. 네네 그게 비탈릭이 백서를 쓸 때부터 지분 증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부터 비트코인의 POW 방식에 네. 대해서는 뭔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네.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약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더리움이 처음 나왔을 때 엑서에 POS로의 변환을 써놓고 네. 계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당시에 비탈릭은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냐면 네. 그러니까 POW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든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단순히 네. 돈을 그러니까 인터넷 화폐,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OS로서 운영 체제로서 기능하는 네. 어떤 시스템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 필연적으로 사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많은 사용자를 POW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걸 지금 와서야 구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 나는 POS가 적당하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POS를 한다고 하면 어떤 POS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그 흔적들이 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어떤 메일이나 뭐 메일 같은 경우 저는 지메일을 많이 씁니다만 네. 구글에서 만든 지메일이나 뭐 페이스북도 다들 쓰실 거고 네. 큰 SNS나 어떤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할 때 사용자들이 돈을 추가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그 그쵸. 플랫폼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남기는 웹상에 남기는 흔적들을 그들이 주워다가 뭐 광고 데이터에 써서 네. 이제 돈을 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비탈 부테리는 이런 점에 또 주목을 했어요. 가령 지금 사람들이 다 공짜로 플랫폼 쓰고 있는데 네네. 암호화폐 뭐 크립토에서 하게 되면 트랜잭션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POW 같은 경우는 또 그 돈이 적지도 않고 하면 이게 매스 어덕션이 되겠냐 대중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이걸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POS밖에 없다. 그래서 아. 사실 이 책에서의 얘기와 과거 그가 얘기했던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면 네. 과거에는 아주 당위적인 어떤 무엇은 아니었어요. 제가 느낌상. 네.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나온 글들과 백서에서 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냐면 이거 굉장히 당연한 변화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당연한 변화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설득력,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들 자체가 지분 증명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크게 책은 두 가지 내용인데 지분 증명을 그러니까 왜 작업 해야 증명에서 지분 증명을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작업 증명이 아니라 지분 증명이냐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명분을 네, 잘 이렇게 책에 넣은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책에서는 그 명분 가장 큰 명분. 가장 큰 명분은 어쨌든 지금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시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책을 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된 게 네. 제가 이제 이 흥미롭네요. 이 비탈 부테린의 제 스토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쓴 글을 다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컬러드 코인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플랫폼 위에서 이더리움의 지금 디앱들처럼 기능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번번이 실패했고 비탈 부테린은 말하자면 비트코인 마니아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패 시도들을 계속 봐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 구현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거 하고 결국의 목적은 이제 대중화,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이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낮춰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증명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문이 들던 게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도 확장성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더 많은 거래량을 낮은 어떤 수수료 처리할 수 있는 그래야지 더 많은 대중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POW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POS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명분이 당위성에서 같은데 네. 요즘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나 이 지분율 바뀌면서 하는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네. 그 환경 오염이거든요. 환경 오염. 전기를 네, 많이 맞아요, 사용하고 맞아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확장성 부분은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메인넷들 더 속도가 빠르고 네. 더 확장이 좋은 플랫폼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뭔가 전기 POW의 전기를 사용한 작업 증명 방식이 비트코인 같이 뭔가 굉장히 해악을 주는 것처럼 네. 해서 이걸 더 명분하는 것들이
근래에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이거는 제가 아닐까, 약간의 약간 좀, 리스크를 안고 그냥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할 때 환경오염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이거 개인 사견입니다. 네. 비탈릭 책이랑 상관없고 데브콘 6라고 해서 이더리움 그 진영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이름입니다. 데브콘이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게 6번째 컨퍼런스가 최근에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렸어요. 근데 내용들을 좀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린 거거든요. 네. 데브콘 5하고 가장 크게 달라졌던 점 뭐냐면 데브콘 5에서는 좀 더 약간 대학교 동아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되게 흥미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쓰게 하지? 네. 이런 거를 좀 학회 얘기하는 느낌이었군요. 주제가 네. 많았는데 데브콘 6에서는 저도 약간 좀 당혹스러웠던 게 규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하니까. 네,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게 상당히 그 혁신적인 어떤 말씀하셨던 동아리나 뭐 학회나 뭐 이런 스타트업의 느낌에서 네. 이제 확연히 산업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규제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냥 뭐 아시다시피 EU라든지 네.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탄소 관련해서 탈탄소에 대한 그런 굉장히 ESG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단순히 뭐 탄소가 많이 나와서 뭐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이 책에서 그 비탈릭 부테린이 가장 저는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 네.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뭐 되게 특이한 개발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높아요.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인간을 믿지 못하는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을 이 시스템이 신뢰를 받는 어떤 그런 요소에서 인간을 다 제외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트러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신뢰성이 되게 특징이 되는 플랫폼인데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머지 이후의 이더리움의 변화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중에 POS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그쵸, 플랫폼들 그쵸, 중에 대부분. 뭐 네네. 바이낸스 체인도 POS 대부분이죠, 사용하고 사실은. 대부분이 요즘 나온 사용하는데 동시에 나오는 것들이 중앙화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노드 숫자가 21개밖에 안 되고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낮다곤 하지만 1000개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중앙화 문제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POS와 이더리움의 좀 차이점 뭐냐면 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SEC가 인정했던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실 알트코인 중에서는 네. 유일하게 증권성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블록체인인데 네. POS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체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중앙화 탈중앙화 논란은 사실 논외라고 봐요. 사실 다 중앙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있다. 어느 정도. 근데 이더리움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POS를 가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데 매스 어독션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탈중앙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을 몇 차례 했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비탈릭에 대한 매력에 더 빠지셨겠네요. 예, 확실히 좀 매력에 좀 더 빠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는 명분을 좀 더 쌓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일각에선 지분 증명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는 이더리움을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POW보다는 예. 네. 당연히 그렇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 책에서 이더리움 짱이고 이더리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차례 걸쳐서 해요. 인정을 하는군요. 이더리움이라는 체제의 한계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전반에 나와 있는 뭐 다오라던가 아니면 거버넌스 토큰을 이용한 네. 이제 거버넌스 구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거버넌스 토큰을 통한 이제 거버넌스 구축이 방금 예.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많이 사버리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죠. 좌지우지할 수 있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괜찮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탈 부테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뭐 흔히 이제 나와 있는 대안들은 제곱 투표제라든지 네네네. 그래서 뭐 한 표는 1원이지만 2표 하려면 4원 내야 되고 그쵸. 3표 하려면 뭐 9원 내야 돼. 이런 자본으로 식으로 모든 표를 이렇게 하지 금액이 못하도록, 비례하게 예. 확보할 수 없도록. 하지 네. 확보할 수 없도록 네. 그런 대안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책에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우크라이나 다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다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돕기 위해서 네, 네. 만들어진 취지의 다오가 있는데 이 다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러시아 애들이 다오 토큰을 다 사버리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립의 어떤 그렇죠. 취지를 다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테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게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부테린이 엄청 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NFT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네. 거래를 할 수 없는 컨셉의 NFT예요. 이 특정 지갑에 귀속이 되는. 그래서 일반 NFT들은 발급을 받으면 네. 뭐 본인이 2차, 3차 거래들을 막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SBT 같은 경우는 내가 받으면 네. 이 지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렇죠. 이게 우크라이나 다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다오에 이득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통 지갑은 이제 KYC가 안 되잖아요. 네. 실명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네. SBT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그 지갑을 조금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한테 뭐 인증처럼 이렇게 네. 주게 되면 그 사람의 지갑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럴 수도 좋아 보이네요. 네, 보통의 이제 우리의 세상은 지금 네. 논 크립토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클리어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금융이랄지 우리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크립토에서 계속 이쪽을 팔로잉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약간의 희망을 키 주는. 크립토에서는 우리가 뭐 코드는 법이다. 네. 이런 약간한 명제가 있는데 그런 명제 때문에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예, 건들면서 또 한 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저가 사실 가장 그게 인상적이었던 장이 그 말씀하신 그 대목이었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탈비트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드 이스 로우의 영역인데 하드 네.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2,100만 개 이상은 죽어도 안 되는 건데 음. 이거는 사실 우회할 수 있다. 다른 제2의 코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우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네.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모든 코드라는 거는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2,100만 개로 제한하려고 했었나. 네, 사실은 이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지 못하는 화폐로서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컨셉을 하드코딩했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와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코인을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 플랫폼의 규칙이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네. POS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생길 수 있죠. 네네. 근데 이 업데이트가 이 플랫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취지를 위반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부추깁니다. 하드 포크를 하라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더리움에서도 사실 모든 사람이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금전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아요, 적어도.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이더리움이 더 이상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네. 그러면 뭐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 탈중앙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드포크를 적극적으로 해서 떨어져 나서자. 나올 수 있는 거를 겁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트러스트리스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류의 해결책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인간과 어떤 사회 공동체를 더 느낌인데 이게 특히 이번 중요하지 지분증명 책이 나오면서 그 이제 비탈릭의 사상에 대한 하나의 쫙 이게 만들어 놓은 책이잖아요. 이 책을 많이 볼수록 사람들은 그 사상에 젖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사상과 비트코인의 사상이 철학적으로 완벽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완벽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그 비트코인은 방금 이 요소를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이걸 배제하고 모든 것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비용의 크기, 어떤 전개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로 딱 하는 거고. 컴퓨팅으로 가는 거고. 네. 예. 그게 설사 잘못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체 기본적인 취지에 그래도 부합하다면 최초 탄생된 이것들을 뭔가 그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깔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시는 것들이 네. 탈중앙화가 말만 탈중앙화지 저게 뭐 진짜 탈중앙화냐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런데 이번 머지 업데이트도 사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뭐 일부 매체에서 그런 표현 썼거든요. 이게 달리는 버스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달리는 버스 다 두 개 나란히 놓고 승객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맞아요. 누군 비행기 표현. 비행기 두 대가 가면서 점프를 했다. 뭔가 점프를 해서 다음 비행기로 건너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느껴지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가령 만약에 지금 당장 탈중앙화가 완벽히 불가능하다면 네. 이 해결 방안을 우리는 아예 꿈꾸지 말아야 되는가? 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불완전하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서 탈중앙화 정도를 조금씩 높여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방식이 비탈리 부테린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비탈릭이 이 방식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갑니다. POS 방식으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이게 사실 안 되죠. 아예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더리움이 좀 적대시한 이더리움을 타도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네. 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니까 지금 눈에 비로소 들어온 게 사실 이더리움의 패스트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뭘 하면 그대로 뺏겨서 하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많죠? 바이낸스 체인, 바이낸스 체인은 최근에 이제 SBT를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국내 클레이튼부터 많죠. 막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과 사실 이더리움이 차이 나는 차이점 두 개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이더리움 위에 물려 있는 자산의 양이 굉장히 많다. 다른 체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돈이 많이 있는 체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득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플랫폼이 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게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쾌적함이나 어떤 이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뭐 얼마나 낮은지 사실 우리 실리적으로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네트워크 환경이 쾌적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단순히 그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더리움 진영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확장성 문제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지금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대중화를 이뤄갈지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땐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이더리움하고 비탈릭 부테린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브릿지랩스의 김동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해봤는데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20살의 나이에 이더리움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철학이 있네요. 네, 그게
비탈릭 델리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철학들이 계속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보면. 그럼 이더리움은 사실 굉장히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사실 처음에는 화폐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었을 텐데 네. 교수님은 대표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지금 보세요?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테크로 봐야 되고요. 이젠 테크다. 네, 이제 플랫폼으로 봐야죠. 그래서 웹3 비즈니스의 기본적 모든 것을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이 먹통 사태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화재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그 원인 화재가 시작이겠죠?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뭐 두 회사가 있습니다. SK CNC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그런데 일단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었고, 예. 그것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네. 뭐 천정으로 불이 번졌고, 예. 근데 마침 그 천정 위에는 카카오 서버로 공급되는 전선이 있었고,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그렇죠. 카카오의 서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전기가 차단됐고요. 그 다음에 SK CNC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꺼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안 네. 되니까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했고, 근데 소방서가 와서 보니까 물을 뿌려서 꺼야 되겠다. 네. 근데 전기실이니까 거기다 물을 뿌리면 안 되니까 예. 전원을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차단하면서부터 뭐 네이버, 뭐 카카오의 나머지 네. 서버들 또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처음에 데이터 센터는 언제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회사가 요새는 이제 컴퓨터, 서버 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을 여러 대를 회사 안에다 두려면 그렇죠.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네. 또 거기 인터넷선 다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시킬 수 있는 냉각 설비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걸 회사 안에 두지 말고 그냥 밖에다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임대해서 쓰면 안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뭐 서버 호텔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서버들이 있고 뭐 항온학습 장치, 뭐 UPS, 뭐 인터넷 설비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IT가 발전을 하니까 네. 이런 사업이 이제 호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국내 데이터 센터 규모가 2000년에 53개였습니다. 53개. 센터 개수로. 예. 네. 그런데 이게 매년 5.9%씩 증가해서 네. 2020년 기준으로 156곳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네. 그래서 이것들의 매출액도 뭐 연간 2조 7천억 정도 야. 되고요. 이건 뭐 비단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도 지금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19%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뭐 운영하고 이게 대세긴 하죠. 국내는 주로 156곳이 이제 하나의 그 설치 장소 기준이라면 운영 회사들은 또 많이 안 되죠. 통신사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제 대형 그렇죠. 네, 통신사들. 네네 네. 거기만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분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그냥 서버들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방들이 잔뜩 있는데 서버 호텔이라고. 그걸 빌려서 그 안을 어떻게 꾸미는가는 임대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은 뭐 그냥 하드웨어 설비
네. 위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채우는 것은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드웨어가 모여 있고 이거를 안전하게 보호할 그런 큰 공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은데 그럼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은 서버들,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는 컴퓨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환경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고성능이야 되고요. 예. 네. 빠르게 처리를 네, 해야 네.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냉각 설비라든가 항온항습 시설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컴퓨터가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불이 난다거나 네. 전원이 뭐 갑자기 정전이 차단된다거나.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대응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재난대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DR이라고 예. 그러죠. 뭐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그래서 예. 그 재난 대응 설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것이 요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이라고 하는 예. 것은 아마 사이버 보안을 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전부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주로 물리 보안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 뭐 이런 것들. 네네네네.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은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소프트웨어를 꾸미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네네.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 컴퓨터 안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이제 영업 기밀에 그쵸. 속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나눠져 있는 건 있고요. 물론 그 어떤 설비 전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버 공격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처리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큰 규모의 건물들이 막 100개가 넘는다는 게 사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느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역시 수도권에 많이 수도권에 있군요.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지하고 아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를 네. 메인 센터로 우리가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개 데이터 센터를 쓰는데 네. 이게 여러 지방이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SK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판교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메인 데이터 센터는 가까워야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백업들은 조금 좀 한적한 그렇죠. 곳에 지방에서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큰 기업들이 또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몰려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고 네네. 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뭐 세종이나 세종에 가죠. 네. 좀 멀리 근데 또 멀리 공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또 한적한 공간에 또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공간이 워낙 많이 잡아먹고요. 네. 그다음에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삼성도 거기 있고 비존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도 거기에 큰 어떤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해서 네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춘천이 우리는 데이터의 댐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꽤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네. 춘천에 있습니다. 가면 뭐 정말 멋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 지리적인 어떤 위치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냉각하기 쉬운 네. 그런 어떤 자연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 때 네. 냉각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지 조건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의 뭐 화재나 정전에 하여튼 계속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카카오 사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 것 자체 이례적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어떤 대응이라든지 오랜 기간 먹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 이게 카카오 많이 다뤄졌잖아요 언론에서. 네. 이 카카오 입장에서 정말 이게 잘못 대응한 것들이 진짜 있는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분명한 거는 카카오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네, 앞에서 딱 하는 얘기는 또 제가 주저리 얘기하면 또 카카오 편 드는구나 할까봐 네. 일단은 잘못한 건 맞아. 카카오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SK CNC도 잘못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관리 예. 불났으니까. 그런데 카카오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이 네. 일단 카카오 서버에 공급되는 선이 네. 먼저 끊겼다. 우연히 그건 뭐 네네. 말수 그건 없는 뭐 거죠. 어쩔 수 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재난 대응, 재해 대응을 전혀 신경 썼던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 3만여 대 서버가 있는데 카카오는 야 불이 나던가 뭐 전원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있는 이 서버들이 순차적으로 꺼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 훈련들을 하죠. 보통 맞나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지금처럼 그냥 두꺼비 집을 끄듯이 모든 전원이 차단돼서 코드를 뽑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모든 3만여 대의 컴퓨터가 한꺼번에 꺼진다? 이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시죠. 아니 뭐 그건 다 오케이 인정할게. 네. 그래도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네. 이것이 막 옮겨붙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전원을 내릴 때까지 네. 9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SK CNC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원을 내리고도 UPS를 한 30분 정도 돌렸다라고 그래요. 이제 네네. UPS는 예비 예비죠. 전원 설비죠. 네네. 그러면 이제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안에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판교에 있는 게 죽어도 이제 다른 것들이 가동되면서 정상 서비스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카카오는 나흘이 걸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19일이 되겠죠. 이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일반인들이 이런 이해 얘기가 못하는 있습니다. 부분이 네. 하나죠.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잘못 생각했던 건 뭐였냐 하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원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요걸 가진 컴퓨터, 서버를 두세 곳에 중복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가 죽으면 또 다른 게 켜지고 이게 켜지면 이게 꺼지면 또 다른 게 켜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전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A라는 서버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럼 준비되어 있는 B라는 컴퓨터 서버를 켜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환 작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컴퓨터로 하겠죠. 네. 개발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환 작업에 쓰는 컴퓨터들이 전부 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 있던 겁니다. 이게 전원이 나가니까 전환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카카오 대표께서 이제 사과를 하고 네.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원화를 시켰는데 전환 작업에 들어가는 개발 도구들은 네. 이원화를 못 시켰다. 그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거에 자꾸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네이버와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이버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원화를 해놓은 건가요? 전환 작업 필요한 것까지거든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언제 또 통지를 받았다, 뭐 했다, 뭐 이런 네, 공방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 측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 우리가 이제 늦게 통보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고려하고서라도 네. 네이버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전환 작업을 빨리 끝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서버 이원화라든지 대체 자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서버 이원화를 한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원화가 그러니까 재난이란 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좋은 이원화는 네. 전 세계에다가 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카카오 이원화의 문제는 한 건물 안에 대부분의 컴퓨터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이원화 시켜서 하나는 서울에 있는 뭐 SK 데이터 센터 쓰고 네. 또 하나는 뭐 수도권에 있는 저 LG 데이터 센터를 쓴다. 네. 예. 이러면 이게
이원화가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왔다거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 갖고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부산에도 보내고 아니면 또 해외까지도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화재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1층과 5층에다가 전원 공급 장치를 이렇게 각 층마다 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원도 뭐 여러 선을 끌어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외국 기업들이 조금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염두에 둡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산화된 형태로 설비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네.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네.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들은 분산화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DR에 훨씬 더, 그러니까 재난 대응에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애석하지만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카카오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냥 국내 대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분산해서 어떤 걸 설계하고 이런 개념들은 외국 기업보다는 조금 약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외국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뭐 테스트도 이렇게 철저하게 네네네. 하는데 너희는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좀 꾸지람을 받기도 하죠.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외국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을 똑같이 카카오 보고 하라?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 영역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아까 말씀 원인을 좀 들어보면 이게 이원화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는 이원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백업된 곳까지 다 뭔가 소실이 된 건 아니니까 데이터가 뭔가 그 전환의 과정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매끄럽지 않은 조치 이거 같은데 그렇죠. 이원화 안 그걸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네. 재해 대응이라고 재해 하는 대응. 거죠. 왜냐하면 재해 대응에는 이원화부터 포함돼 있어.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평상시 하는 훈련, 그다음에 이거를 뭐 얼마나 빨리 옮길 수 있느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전환 훈련이 충실히 평상시에 되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DR 관점에서 이걸 네. 충분히 했느냐, 뭐 이런 어떤 좀 아쉬움은 남는 거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들을 뭔가 여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대책들을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잖아요. 뭔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그러니까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산하기관에서 네. 근무를 해봤으니까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저희 이만큼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네네. 가이드라인 종이 하나 뚝 써서 이거 그렇죠. 지켜, 안 그러면 처벌할 거다, 뭐 이런 뭐 거. 사태 또 발생하면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네. 그런데 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면죄부를 주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정부가 과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를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 생각한 다음에 그걸 과연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외국은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원화, 이중화, 뭐 재해 대응 이런 거 네네. 되게 잘하는 데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존에서 2018년 11월에 저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2시간 20분 동안 뭐 쿠팡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다 먹통됐던 때가 기억이 있거든요. 납니다. 네. 예. 네. 그때는 이제 DNS 서버 쪽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외국 애들은 네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 가이드라인을 다 써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업체들은 그걸 벗어난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가항력이었다는 단어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19일자 이렇게 신문들을 보시면 네.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네. 정부에서 주는 지침들이 있다. 네. 안전 지침들이. 네. 다 우리는 그걸 다 지켰다.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과실을 비껴가려는 그런 그렇죠. 멘트죠. 그래서 가이드를 네. 되게
우리 무서운 겁니다. 할만큼 했다. 예. 물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측에서는 이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이드를 줘요. 하지만 실제로 재판이 벌어지면 이 가이드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잘 보시면 야 외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손해배상 많이 받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조금 봐도 이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가이드라인의 문제거든요. 법에 너무도 많은 걸 세세하게 규정을 하면 이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들,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이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를 배포할 수 있어요. 뭐 최소한의 가이드. 그렇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의존하는 네. 그 의존도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어. 그럼 의존도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 반독점 규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구글, 메타 뭐 이런 회사들한테 네. 지금 반독점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유럽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났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느냐가 더 네.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보상을 어떻게 받게 할 거냐. 네. 또 업체가 어떻게 하면 알아서 자기가 번 수익만큼 어떤 재난 대응 설비에 돈을 많이 투자하게 할 거냐. 이런 걸 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자.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사실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이번에 내놓는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2년 전에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거 또 내놓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단기적으로 대응하니까 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단 이거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확히 하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반독점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거기 때문에 예. 플러스 알파를 충실히 안 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항상 보면 가이드라인 얘기하고 만든 다음에 네. 나머지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안 하고. 그리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번에도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미미하게 된다 솜방망이처럼 그러면은 또 그죠? 나중 또 기대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네. 확 이렇게 하다가 또 관심이 꺼지면 그죠? 이제 맞아요. 뭐 다 끝났는데 이거 할 필요 있겠어? 사실 네.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수준으로 그렇죠.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점에 가까운 이 카카오의 점유율인데 카카오 로그인까지 대부분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엄청 더 이럴 때 많이 불편했을 것 사용자들은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들은 사실은 좀 엄하셔야 돼요. 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왜 이렇게 손해배상 안 해줘? 뭐 안 해줘?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쟤네들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했어? 그러면 야 우리가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 어, 이걸 몸소 보여주셔야 돼요. 예전에 텔레그램 망명 관련해서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 그때는 며칠 동안 그냥 이탈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카카오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보안 설비를 우리가 어떻게 올리겠다 해서 그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초반에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초반에 막 다른 걸로 막 갈아타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쯤 다 다시 돌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편리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앱들도 같이 써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카카오가 먹통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은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저는 뭐 메신저도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을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깔아서 하고 물론 카카오를 많이 쓰지만 종속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카카오를 한 7번 쓰면 네. 다른 거 한 3번 쓰고 또 6번 쓰면 4번 쓰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부터 생활화가 돼야
기업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첫 균열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번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 하나의 서비스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처음 인식을 하고 모든 행동들이 바로 바뀌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슷한 유형의 사태, 이거보다 훨씬 작은 사태가 하더라도 이게 한 번 더 발생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진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암호화폐 보통 우리가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얘기할 때 예. 네네. 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제일 어려운 건 지갑을 설치하는 거야. 네. 이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왜 기대를 하냐면 NFT가 이슈가 되면서 전자지갑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일단 많이 설치가 되면 진입장벽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서비스도 쓰시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이죠. 네. 그만큼 어떤 새로운 걸로 들어가는 진입장벽은 되게 그걸 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뭐 메신저가 막 바뀌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래 나 다른 것도 좀 깔아놔야 되겠다. 다른 것도 일단 아이디 등록하고 써보는 법은 익혀놔야 되겠다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카카오에서 제일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의 카카오 점유율처럼 이렇게 한 메신저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이 정도 비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거의 뭐 4,200만, 뭐 4,300만까지 엄청나네요.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 보면 뭐 9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요. 그러면 일단 바로 반독점 규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반독점 규제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반독점 규제가 단순히 이렇게 점유율을 낮춘다, 가입자를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어떤 A라는 서비스로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D라는 업체들 막 인수를 해요. 그래서 몸집을 막 키우는 거거든요. 반독점 규제는 이런 거 못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해서 세력을 늘려가는 것까지도 규제하는 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겁니다. 영향도를 낮추자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맞아요. 질문이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좀 다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발을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카카오나 예. 뭐 SK CNC 데이터 네. 센터와 같이 일단 기업들이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 저희는 뭐 국내 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뭐 제가 아까 그냥 뭐 아마존도 꺼집니다. 뭐 카카오천이 먼저 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네. 그래도 조금 편들어 드리려고 한 거고 사실은 업체가 일단 1차적으로 잘못한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재설비 이런 거 갖추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는 근시안적인 대책 만들지 말고 네. 조금 좀 큰 안목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해외 기업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역차별 논란 반드시 신경 쓰시고요. 또 우리 정부 사이트는 잘 되고 있어. 이것도 제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은 내가 언제든 돌아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밀당을 야.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십니다. 네, 다방면의 예방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